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복닥거리면서 살고 있던 4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10년이 좀 넘었고 아들과 남편 둘을 키우면서 지지고 볶으면서 살던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 치를 떠는 일이 생기게 되어서 최근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에 빠지다 채널에 무턱대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말이죠. 여러분, 제 이혼하게 된 스토리가 좀 길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한테 힘내라고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혹시 제가 글자를 틀리거나 문장이 안 맞는 일이 있어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고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경상남도 산골 소녀예요. 그래서 입맛이 참 어른스럽다고 좋은 말로 하면 그렇고 엄청 촌스럽습니다. 제 부모님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인데요. 자식들 먹이겠다고 70대 중반이 넘은 연세에도 아직도 경상남도 산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콩도 심으시고 감자, 고구마, 고추 등 그때그때 다른데요. 많이 지으시는 건 아니고 지금은 우리 식구들 자식들 먹일 것만 짓는다고 하십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소도 키우시고 벼농사, 밭농사 골고루 하셨어요. 이거 하다가 태풍 오면 망하고 과수원 하시다가 또 자연재해 입으시고 망하고 하셨어도 우리 부모님은 땅이 좋다면서 그 시골에서 아직도 사시고 계시네요. 저는 어릴 적에는 시골에 사는 것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농사 지으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죠. 참, 제 가족관계를 다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저는 위로는 언니, 오빠 하나씩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는 이남 이녀의 집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많이 낳으셨으니까 우리 집은 항상 바람잘 날이 없었죠. 저는 아들 둘만 키워도 힘들고 죽을 것 같았던 날들이 많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자식을 넷이나 키우셨는지 이제야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야 우리 친정엄마를 이해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저는 어릴 적엔 부모님이 항상 밀짚 모자에 흙 묻은 옷을 입고 나가서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엄마에게 이렇게 불평을 하곤 했어요. 엄마야, 우리도 도시 나가 살자. 이 산골짜기에서 이게 뭐고? 응? 나 도시 나가서 살고 싶다. 야가, 니 무슨 소리야 너. 여기는 대대로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윗때부터 살던 고향이다. 근데 여길 버리고 어딜 가서 사나? 그리고 엄마 아빠는 농사 짓는 거밖에 모른다. 다른 기술 같은 거 안 배웠다 아이가. 그니까 너 여기 벗어나고 싶으면 공부나 열심히 하거라. 알았나? 어렸던 저는 엄마의 말을 믿고 시골 학교에서였지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 수도 얼마 안 되는 시골 학교 분교이지만 저는 항상 1등만 도맡아 했어요. 저희 학교는 정말 텔레비전에 나오는 시골 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 반에 애들이 20명도 안 되었고 학년마다 반이 2~3개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6학년은 딱 한 반밖에 없는 정말 초미니 분교였어요. 지금은 아마 아이들도 없어 폐교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서 저는 항상 공부로는 1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선생님께서 저의 친정엄마에게 이 애는 중학교를 큰 도시로 나가서 다니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진지하게 건의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진짜로 담임 선생님의 말에 귀가 솔깃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머리가 좋은 애 맞냐고 공부시켜도 될 놈이냐고 여러 번 다집맞듯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대구에 살던 이모네 집으로 보내 중학교를 다니게 하자고 친정아버지랑 의논을 하셨습니다. 친정아빠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셨어요. 계집애가 도시 나가서 살면 반란 까지기만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제 대구 이모네 집행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봄방학을 맞아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다른 애들처럼 밖에서 천방지축 노는 것이 아니고 무려 중학교 1학년 문제집을 사서 혼자 예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도시 나가서 사는 것에 진심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제가 대구 이모네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저의 도시 유학에 한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엄마가 하도 네 공부 잘한다 했어서 이모네 집에 보내기는 하는데 네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 남자 사귀면 안 된다.
혹시나 그런 일 있으면 당장 학교금 오고 집으로 데려올 거니까 알아서 해라. 알았나? 알았다. 아빠네 믿어도 나 진짜 공부만 할 거다. 이렇게 저는 제 몸뚱이만한 가방을 가지고 그 경상남도 산골짜기를 떠나 대구에 있는 이모네 집으로 더부살이를 하러 떠났습니다. 이모는 저한테 참 잘해주셨어요. 저희 엄마의 언니였던 이모네는 사촌오빠 1명 그리고 큰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언니는 그때 이미 고등학교 졸업 후에 사회인으로서 경기도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에 다니고 있었고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사촌오빠는 고등학생이었고요. 이모는 본인의 애들이 이미 다 커서 돌볼 필요가 없으니까 제 엄마가 하신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모네는 대구 시내집에서 안경집을 하셨는데요. 이모부가 돈을 잘 버셨거든요. 그 시대의 안경집은 정말 부자라는 반증이었거든요. 애들이 눈이 정말 많이 나빠지니까 안경이나 렌즈를 사러 많이들 안경점에 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모는 제 입이 하나 더 늘었다고 해서 부담되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이모부도 딸내미가 하나 더 생긴 것 같다면서 저에게 호의적이셨고요.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제 등을 두드리며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사실 저는 엄마보다 이모를 만나면 더 반가워요. 엄마랑은 13살 때까지 살았지만 그 해의 시간들은 거의 이모 집에서 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대학까지 나왔으니까요. 저희 이모는 제가 결혼할 때 엄마보다 더 우신 분이셨어요. 얼마나 정이 많으신지 항상 저만 보면 모자란 거 없냐 용돈 주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대구에 가보고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별천지도 그런 별천지가 없었죠. 지하철도 다니고 버스도 엄청 많고 여러모로 제가 살던 시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곳이었어요. 저는 너무 신이 나서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주말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롯데리아도 다니고 시내에서 책도 보고 놀았습니다. 저는 여중 여고를 나왔는데요. 여자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 안 그랬겠어요. 답답하게 시골 살다가 도시에 나와서 이것저것 많이 경험하고요. 친구들도 텃세 안 하고 제가 재미있다면서 잘 어울려줬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저는 살면서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건 거의 이루고 살아왔으니까요. 도시에서 살고 싶다고 하니 길이 열렸고 공부하고 싶어 했더니 이모네에 와서 마음껏 공부만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주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고생문은 결혼 후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국립대인 경북대를 나왔는데요. 저는 과에서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을 했어요. 고3 때까지 쭉 저는 반에서 1등, 전국에서는 상위 10% 이내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3 때 담임 선생님은 대학교 원서를 쓸 때 저한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라고 강하게 권하셨는데요. 그냥 제가 경북대에 장학금 받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거라고 후회를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든 대학에 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안은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언니랑 남동생은 공부머리가 없다면서 엄마가 대학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큰오빠는 장남이니까 무조건 대학을 가라고 했지만 저는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을 가야 하는데 서울에 있는 사립대 등록금은 너무 비싸서 부모님이 못 대준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점수로 딱 넘치는 경북대 수석 입학을 선택했습니다. 1년의 등록금과 입학금이 면제라는 건 저로선 큰 이득이었거든요. 대학생활도 저는 정말 학교 수업, 도서관, 이모집 순서로 매일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CC가 뭔지도 모르고 대학생활의 낭만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과 친구들이 미팅이나 소개팅을 간다고 하면 저에게 같이 나갈 거냐고 권했지만 저는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아, CC는 캠퍼스 커플의 약자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남자와 연애를 하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단 한 가지 단서에 꼼짝 못하고 잡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라 하셨지만 제가 계속 공부 열심히 하고 과 수석도 놓치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제가 서울의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상고 농고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농사밖에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 외에 지식이나 정보는 그냥 TV로 보고 배우시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아침마당, 장수만세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소시적에 더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이라도 많이 공부하는 게 소원이셨다고 합니다. 자식들만은 농사 짓지 않고 고생 안 하고 편하게 하이칼라로 사는 게 좋다고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셨어요. 제가 아버지의 만족을 채워드리니 아버지는 점점 더 욕심이 많아지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자 아버지는 대기업을 들어가라고 취업 준비하는 저에게 좀 압박을 하셨어요. 그때도 저는 이모네 집에서 학교 도서관 다니면서 취업 스펙 쌓는 것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제 아버지는 저한테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되냐고 취직은 서울 올라가서 하라고 난리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욕심은 있었어요. 이만큼 대학교에서 올 A 플러스 받고 학점이 좋으면 지방대라고 해도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와서 보니 서울에는 정말 날고 기는 인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당연하겠죠. 걔네들은 저와는 처음부터 출발선이 달랐던걸요. 저도 나름 대구에서 유명한 어학원도 다니고 영어 회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원어민이랑 영어하고 대학 때는 해외 연수도 나가는 애들하고 어떻게 경쟁이 될까요? 저는 서울 올라와서 취업하려고 면접을 다니며 높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름되면 알만한 유명한 기업들은 아예 지방대 출신을 안 뽑더라고요. 서류에서만 한 50번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호기롭게 LG, 삼성 같은 대기업에 이력서도 넣어봤는데요. 하지만 서울대, 연고대 출신에다 해외 연수 기본에다 토익, 토플 점수, 거기다 컴퓨터 자격까지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많은지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봤거든요. 토익 공부만 죽어라 팠지 다른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하나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서울서 취직이 잘 되겠습니까? 저는 취업 면접 보며 한번 크게 좌절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서울에서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저는 고시원을 전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취업 면접 볼 때만 올라와서 모텔에서 자거나 찜질방을 가거나 했거든요. 하지만 이모네 집에서 언제까지 비비고 살 수도 없고 저도 서울로 거처를 옮겨야 마음 놓고 여러 군데 취업 면접을 넣기가 편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네 집에 올 때 썼던 그 큰 가방을 들고 서울에 와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고시원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고시원 생활을 하는 건 좀 답답하긴 했지만 저는 고3 때 공부한다고 독서실 한 달 끊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한 적도 있었던지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모는 정말 우리 엄마처럼 제가 고시원 생활할 때부터 고시원비도 붙여주시고 아무것도 걱정 말고 취업 준비나 열심히 하라며 생활비도 50만 원씩 보태주셨어요. 저는 정말 이모에게 몇 번이고 감사해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그래서 더 심적인 부담이 커졌습니다. 빨리 취직을 해야 이모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취준생 생활은 꽤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너무 지쳐서 시골로 가버릴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격려 비슷한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야, 정희야. 네가 서울서 성공해야 이 아버지 면이 선다 안 하나. 그러니 대기업 아니라도 니는 서울서 뿌리 내리고 살아라. 작은 회사라도 좋으니까네. 요 시골집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을지박약하게 집으로 내려갈 수 있겠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결국 취업 준비생활 3년 만에 종로에 있는 프랜차이즈 여행사에 면접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행사가 TV 광고를 크게 하는 여행사였길래 거기가 무척 큰 회사인 줄 아시고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행사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저는 본사가 아니라 사장님이 하는 작은 대리점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연차가 좀 되었을 때 저는 광화문 근처에서 증권회사에 다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참 정말 우연이 아니었으면 저는 결혼할 일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 딱 여행사 3년차였습니다. 일이 익숙해질 무렵 여기가 비전이 있나 그만둬야 하나를 두고 아주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행사 일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저는 가이드가 아닌 내근직이었어서 투어 상담 전화 받고 항공권 숙소 예약 대행해주고 그런 쉬운 업무들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지 투어 거래처 관리하고요. 그러면서 현지 가이드 하시는 실장님들이 가끔 서울에 오면 대접도 하고 그 사람들 부럽다고 하고 이런 재미없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도 현지 가이드처럼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여행객들 가이드나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저는 아깝게도 영어 회화가 그 정도로 유창하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저는 외국인 울렁증이 좀 있었어요. 외국인이 길을 물어보면 지금 학생들은 다들 유창하게 영어를 하잖아요. 저는 아무리 외국어 학원을 다녀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외국인 앞에서는 입이 그냥 콱 막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때까지도 아시아나 중국, 일본이 아닌 유럽이나 미국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증권회사에 다니는 증권맨이었는데 가끔 미국에 출장을 가거나 개인적으로 휴가 여행을 가곤 할 때 우리 여행사에 와서 직접 항공편 예약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낯설지는 않은 고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유독 저한테 와서 투어 예약도 하고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항공권 티켓 예약도 저한테 와서 부탁하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해야 하는 업무니까 별말 안 하고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호텔 예약도 대행하고 비행기표도 끊어주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남편을 또 창구에서 만나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직접 항공권 끊으면 더 싸게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여행사 대리점에 와서 나한테 부탁을 하느냐고 말이죠. 수수료가 아까워서라도 나는 그런 거 못하겠다고. 솔직히 인터넷만 되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비행기표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항공권이랑 숙박 다 결제하면 훨씬 할인도 잘해주는데 말이에요. 왜 굳이 나한테 와서 하지? 이런 의문이 들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은 빙긋빙긋 웃으면서 아직도 그렇게 모르겠냐고, 자기가 몇 년은 더 와야 눈치를 챌 거냐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영문을 몰라서 멍청한 표정을 지으니까 우리 사장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김대리, 그걸 정말 몰라? 이 고객님 자기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맨날 올 때마다 다른 창구 다 놔두고 자기 앞에 가서 앉는데도 몰랐단 말이야? 진짜 둔하다, 김대리. 저는 사장님의 이 한마디에 얼굴이 사과처럼 벌개져서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사회인이 되어서도 연애는커녕 미팅도 소개팅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신입사원이 되고 나서 보니 우리 여행사에서는 사내 연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1도 없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지 가이드님들은 다들 결혼을 하셨고 저랑 같이 입사한 남자 동기는 1년도 안 되어 다른 일을 한다고 나가버렸고요. 사장님도 여자시니까 말이죠. 저희 여행사는 정말 거의 여탕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전 이제까지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하느라고 동아리 활동도 안 하고 아르바이트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남자를 만날 일이 전혀 없었던 거였죠. 저야말로 찐으로 모태 솔로였던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전혀 몰랐다고 하며 신혼 초기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당신 첫 남자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나를 경계했었구나? 이제야 이해가 되네. 아니 난 계속 어필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딴소리해서 나는 얼마나 더 찍어야 당신이 넘어올지 몰라서 포기할까 했지. 그건 나중에 들은 얘기고 저는 남편의 유머 감각이나 증권회사에 다닌다는 직업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마음에 들어 사귀자는 남편의 말에 기꺼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초고속으로 사귄 지 6개월 만에 우리는 결혼을 하겠다고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한 말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저보고 순진한 연애 고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전에 도장을 박아놓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창피했던지 남편은 연애 경험이 좀 많이 있었던가 봐요. 대학 때부터 말이에요. 다 얘기하진 않았지만 몇몇 전 애인에 대한 말은 제가 듣고 싶어 해서 얘기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남편을 먼저 우리 친정에 데리고 가서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남편은 경상남도 산골이라는 제 고향에 대해 얘기를 듣고 눈을 반짝 빛내면서 관심 있어 했어요. 자기는 찐 서울 토박이라서 시골의 정치가 좋다고 하면서 우리 친정집에 가서는 아주 어머니의 아버지 마음에 쏙 들게 행동을 하더군요. 인사하러 와서는 막 고칠 거 없냐고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부모님 집수리도 했고 농사일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아주 의욕이 만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버지는 정말 남편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야, 정희야, 네 남자친구 하나는 잘 골랐다. 저런 성격은 어딜 가도 실패는 안 하는 법이야. 그러니 아무 말 말고 결혼해라. 내 우리 사위 와주면 동네 잔치라도 하면 좋겠다 안 하나. 그러게 진짜 어른들한테 잘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좋구만.
네가 억수로 돈 내가지고 언제 결혼할까 걱정했다마는 남자 보는 눈은 있었구만. 그렇게 남편은 우리 친정의 점수를 싹 다 따놓고는 바로 서울에서 상견례를 진행시켰어요. 저는 시어머니나 한번 뵙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남편은 괜찮다고 자기만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며 완전히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습니다. 자기는 나만 믿고 나한테 전부 맡겨. 내가 이런 거 핸들링 잘하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자기의 얼굴 보자마자 아마 쌍수 들고 환영하실 거야. 자기가 어머니가 바라는 이상형의 신부감이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 못 믿어? 내가 자신 있으니까 상견례 바로 하려는 거 아니야. 남편은 걱정하는 저를 안심시켜 놓고는 서울 광화문의 유명한 호텔에서 상견례 식당을 예약했어요. 남편은 돈도 잘 벌었으니 상견례 비용도 전부 자기가 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저도 돈 버니까 그래도 반씩 부담하자고 했었는데 남편은 괜찮다면서 자기한테 다 맡기라는 거였습니다. 저를 데려오려면 이 정도 돈이나 수고는 아끼지 않겠다는 남편의 태도가 정말 고맙기도 하며 은근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내가 결혼은 잘하나 보다 하고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때 이 인간이랑 결혼한 걸 후회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상견례 날에 저는 정말 너무 긴장이 되어서 높은 구두를 신고 나가질 못했어요. 남편은 제가 입어야 할 옷조차도 이렇게 하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코디를 해줬는데요. 흰색 치마 정장에 치마 길이는 무릎 위로 오는 샤넬 스타일인지 하는 걸 입어야 한다며 난리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이상형의 상견례 복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이상하긴 했지만 남편이 입으라고 하는 대로 저를 꾸미고 나니 제 눈으로도 좀 그럴듯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계속 훑어보던 남편의 눈이 순간적으로 싹 달라졌습니다. 당신, 왜 내가 신으라고 했던 흰 하이힐을 안 신고 검은색 칙칙한 구두를 신고 온 거야? 아, 진짜 그 흰 하이힐이 있어야 완전 퍼펙트한 거였는데 왜 그런 거야? 자기 미안해. 내가 너무 긴장이 돼서 높은 구두가 어색하고 넘어질 것 같아서 이걸로 신고 왔어. 정말 미안해. 제가 필사적으로 사과를 했는데도 남편은 저에게 잔소리를 하며 뚱한 표정을 지우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상견례 분위기는 완전 남편 때문에 싸해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 남편이 화내는 걸 처음 본 것이었어요. 진짜 제 입장에선 별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에게는 제 상견례 복장이 그렇게도 중요했던 건가 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진짜로 이상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굳은 얼굴로 뚱하니 있는데 말이죠. 저한테는 정말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영문도 모르고 눈짓만 하시고요. 애꿎은 저에게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남편이 시골서 그렇게 싹싹하고 웃기만 잘하더니 오늘은 왜 이러냐는 거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 혀를 차면서 좀 한심하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이라고 남편의 기분을 살피느라고 힐끔힐끔 눈치를 보고 계셨는데요. 시아버지는 제 남편에게 상견례 자리라는 것도 잊어버리셨는지 마구 타박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야, 이 녀석아, 얼굴 펴지 못해? 네가 다 세팅한다고 해서 나와봤더니 네 놈이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아이고, 이거 사돈딸 분들한테 신뢰가 많습니다. 제 아들놈이 좀 완벽주의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새아기한테 좀 삐져 있는 겁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자자, 한 잔들 받으시죠. 예, 새아가, 우리 상훈이가 원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이렇게 좀 삐져 있는 스타일이니까 네가 이해 좀 해주렴. 그리고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상훈이 말 거스르지 마. 아니면 아주 피곤하다. 너도 얘랑 살려면 그건 좀 알아둬야 할 거다. 내가 내 아들이지만 성격이 좀 삐딱해. 예민하기도 하고. 아이고, 사돈댁들 앞에서 내가 실언을 했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들의 나쁜 점을 폭로해버리시고는 입을 바로 다무셨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를 쫙 째려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 부모님도 항상 티격태격 하시니까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들을 보다가 벌떡 일어나 화를 막 내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는 얌전히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장인 장모 앞에서도 할 말을 다 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좀 무서워서 주눅이 들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여기 진짜 중요한 자리인데 왜 집에서처럼 싸우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점잖게, 그래서 우리 장인 장모님께 잘 보여야 한다고.
아이씨, 내가 점수 다 따놓으면 뭐래.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진짜 못 살아. 남편은 그 후로는 정말 화가 난 표정으로 분위기를 잡는 바람에 그날 상견례에서 저는 뭘 먹었는지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 그 망할 흰색 하이힐을 안 신었다는 남편의 지적과 불평에서부터 비롯된 결과였기에 저는 나중에 남편에게 엄청난 대역죄인이 되었죠. 그때부터 남편의 까칠한 성격을 좀 알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제가 좀 많이 둔한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잘한 데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날도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라고만 생각했고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엉망이 되었지만 저희들은 그 일 때문에 헤어지지는 않았으니까요. 제 부모님들도 남편이 조금 예민한 정도는 그냥 맞춰주면서 살라고 하시며 그래도 그런 사윗감 없다고 계속 칭찬만 하는 것이었어요. 일단 증권회사 다니면 엄청난 엘리트인 줄 아셨고요. 또 남편이 첫인상이 아주 좋았으니까요. 그 이후에는 저도 남편이 하라는 대로 좀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엄청 친절하고 유순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의 화를 내는 포인트가 저로선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상견례 때도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신발 때문에 그 사람은 폭발을 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남편의 쪼잔하고 잘 삐지는 그런 점 말이에요. 그게 생각보다 훨씬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거의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엄청 기뻐했고 딸이 갖고 싶다고 맨날 저에게 채근하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잘 있냐고 아직 전혀 티도 안 나는 제 배에다가 귀를 기울이면서 아빠야 하면서 얼른 나오라고 매일 태아에게 퇴담을 진행하더군요. 참, 우리 남편 웃기지 않나요? 그러다가 남편은 23주가 되던 때 산부인과로 진료를 같이 보러 가서 의사쌤한테 못 참고 성별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뱃속 아가 딸 맞죠? 아버님, 죄송한데 정희님 아가는 아들입니다. 제가 산모님께 얘기했었는데 못 들으셨나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실망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풀이 죽어서는 또 삐져있는데 저는 그 옆에서 의사쌤에게 그 말을 왜 했느냐면서 멋만 섞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쌤은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과를 하셔야 했어요.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쭉 흐르네요. 나 참 정말 별일 아닌 거 아닌가요? 남편이 삐져있는다고 뱃속 아들이 딸로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은 나중에 집에 와서 저한테 딸 아닌 거 알면서 왜 말을 안 했냐고 그동안 자기를 바보 만든 거냐고 하며 저에게 마구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기가 막혀 남편에게 항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내가 딸 할 때마다 속으로 나 비웃었지. 얼마나 웃겼을 거야. 아들인데 매일 딸이라고 부르면서 이쁜 척하는 나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당신이 실망할까봐 숨겨준 거거든. 안 그래도 딸을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아들이라고 꿈깨라고 그렇게 말했어 봐. 당신 또 삐져서 며칠간 말 안 했을 거 아니야. 나도 이제 좀 지친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내가 혼자 이 아들 만든 것도 아니고 당신 씨잖아. 그냥 아들인 거 인정하고 태어나면 이뻐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남편은 또 궁시렁대면서 일찍 좀 알았으면 분홍색 카시트랑 유모차도 안 샀을 거 아니냐고 저에게 오히려 불평을 했습니다.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대꾸도 못했죠. 이제 23주밖에 안 된 뱃속 아기를 위해서 벌써 그런 고가의 물건들을 턱하니 사놨다는 게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그 물건들을 전부 반품했고 저는 만삭에 가까워서야 제가 사고 싶은 브랜드의 카시트와 유모차를 샀습니다. 결국 남편은 우리 애가 태어날 때까지 더 이상 퇴담도 안 하고 완전히 흥미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딸만 원한다고 해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애를 소 닭 보듯이 하는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남편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요즘 시대에 성별이 무슨 상관인가요? 딸이건 아들이건 다 자기 새끼인데 어떻게 그렇게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지. 저는 애 낳고 힘없이 병실에 누워있는데 남편이 아기를 안아주지도 않는 걸 보고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좀 둔하긴 하지만 우리 애가 걸리니까 예민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인과 병실에서 남편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아무튼 몇 년이 지나고 저는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둘이 되자 남편 역시 딸을 마음속에서 지우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아이를 안 낳는다고 했어요. 아니, 안 낳는 것도 아니고 못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순산을 한 편이었지만 둘째 낳을 때는 애가 하도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해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 자궁에 큰 암이 있어서 저는 더 이상 임신이 힘들 거라는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암 때문에 자궁도 적출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요. 저보다 남편이 더 울고 아까워하면서 난리였지 뭐예요. 제가 아파서 그걸 걱정한 줄 아시죠? 그게 아니었어요. 이젠 딸 전혀 못 낳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자궁암 수술 후에 남편과 정말 소원해졌습니다. 이 인간에게 아예 기대하는 게 없어진 것이죠.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인간한테 뭘 바라겠어요. 제가 뭔가 기대를 했다가 어긋나면 저만 손해죠. 그래서 아마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자궁암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저 미친 딸 집착증을 끊어내기 위해서 말이죠. 설마 진짜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아들 낳으면 뭐 죄인인가요? 제가 뭐 자기가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낳아다 바쳐야 하는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흥분했네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화가 나서요. 아무튼 제가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생떼와 억지를 예로 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말이죠. 남편은 생각보다 더 이기적이고 속 좁은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지 말이에요. 그 후에도 저는 정말 남편의 기분을 항상 살피면서 살얼음판 같은 결혼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격 좋다고 친구들로부터 칭찬만 받았던 제 성격도 조금 예민하게 변하더라고요. 몇십 년 만에 만난 여고, 여중 동창생들이 저한테 얼굴이 왜 이리 푹 상했냐고 물어보는 건 정말 예사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저는 그때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바보처럼 웃기만 했습니다. 그럼 또 동창들은 저를 위로한다고 제 편을 들면서 제 남편을 같이 욕해주곤 했어요. 그런 시간조차 없었으면 저는 정말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 벌써 뇌혈관 터져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남편과 정말 결정적으로 사이가 틀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제가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정작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어느 날 남편은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웠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한마디 의논도 하지 않고요. 그러더니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기껏 받은 퇴직금으로 가게를 알아보고 다닌 것이었어요. 아니 왜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는 건지부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직 애들이 다 큰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기가 퇴직할 시기가 아니고 한참 돈 벌 40대 초반에 왜 일을 그만두는 건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겠어요? 저는 너무 답답해서 남편한테 뭐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잔소리한다고 또 삐져가지고는 한 달인가를 저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또 그 지랄병이 도진 거죠. 저도 이번만은 남편의 기분 따위를 살펴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가장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도대체 애들 학원비며 식비가 얼만데 여행사 월급으로 어떻게 4명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다가 저는 아들만 둘이잖아요. 그 애들이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아들 있는 집은 다들 이해하실 텐데요. 식비가 거의 한 달에 150, 200만 원이 듭니다. 다른 거 다 말고 식비만으로 월급이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태평하게 오늘은 어디 가서 밥을 먹나 그걸 두고 고민하고 먹방이나 쳐보고 앉아있으니 제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남편이 퇴직금으로 뻘짓을 할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인간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이제까지 해왔던 일이 증권회사에서 남의 돈 관리하고 실적 올리는 일인데 그걸 다 때려치고 밥 장사를 하겠다뇨.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아니 요리에 관심이 많거나 요리에 소질이 있는 인간이라면 말도 안 해요. 집에서 설거지 하나도 제대로 안 하던 인간이 저러니까 저는 믿음이 하나도 안 가고 오히려 짜증만 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듣던 말던 남편 앞에서 화를 내거나 궁시렁대는 일이 많아졌어요. 얼른 나가서 다시 돈 벌어 오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기도 하고 회유도 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끄떡도 하지 않고 오로지 마이웨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과 또 제 취업 문제 때문에 한바탕 싸우고 난 뒤였는데요. 갑자기 저희 친정 엄마께서 우리 집에 오고 계시다는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오지 마시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친정엄마는 벌써 출발했다고 하시면서 차 안에서 전화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아직 운전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어머니는 20살이 넘어서 딴 운전면허를 아직까지 잘 유지하고 계시는 베테랑 운전기사였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을 다루는 것은 좀 서투시긴 하지만 요즘은 내비가 가르쳐준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게 편하다고 좋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야야, 내 출발했으니까 한 5시간 걸리면 서울 갈 것 같다. 그러니까 홍서방 집에 있으라 캐라. 아이, 전화라도 미리 하지. 갑자기 오기는 왜 온단 말이고. 안 그래도 오늘 분위기 안 좋구만. 다음에 오시면 안 되나? 이미 출발한 거 뭐 어쩌나. 근데 니들 또 싸웠나? 왜 싸워대고 그러노? 암튼 내 오늘 홍서방 좋아하는 청국장 만들어가지고 가니까 기다리라 캐라. 저는 잔뜩 삐져있는 남편한테 가서 친정엄마의 전원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싸운 다음 날이라서 그랬는지 한마디도 안 하고 제 얼굴도 한번 쳐다보지 않더군요. 저는 남편님이 그랬던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뭐 너는 삐져라 나는 할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출근을 했는데요. 친정엄마가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정말 그날따라 불길한 예감에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오늘은 좀 반차를 쓰면 안 되겠냐고 해서 허락을 받아 집에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왔는데 남편은 아직도 한마디도 안 하고 뚱하니 식탁에 앉아있고 친정엄마는 싸운 청국장을 끓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사위 마음 풀어준다고 개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 싸가지 없는 놈은 그런 친정엄마를 쳐다도 안 보고 그저 자기 삐진 티나 팍팍 내며 열심히 핸드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진짜 열이 뻗쳐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빨리 걸어 잠근 후 남편에게 조근조근 쏘아붙였죠. 아직도 삐진 거야 이해는 하겠지만 어른들 앞에서 지 기분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거 진짜 무례한 행동이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은 정말 화를 내며 저한테 소리를 꽥 지르는 겁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도 화났지만 나 지금 장모님한테 삐진 거니까 나 좀 건들지 말라고. 아니 장모님은 내가 가게 얻는다고 돈 1억만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실 건 뭐야. 그러면서 나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잔소리 하시는데 그게 당신이 하는 말이랑 토씨 하나도 안 틀려. 그러니까 이렇게 속 좁은 집안이랑은 아예 연을 맺는 게 아닌데 내 당신이랑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이혼하자. 내 맘대로 살아보게 나도. 뭐? 지금 그게 우리 엄마 오셨는데 뱉을 말이야? 당신 진짜 미쳤니? 어떻게 내내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막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우리가 싸웠다고 해도 어른들 앞에서 티를 낸 건 당신 잘못이잖아. 그리고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애들 생각도 안 하고 어쩌면 그렇게 쉽게 이혼 소리가 나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 철딱선이 없는 인간아. 아니 누가 누구한테 속 좁다고 흉을 보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장모님한테 사업하게 돈 빌리겠다는 게 제정신을 가진 사위가 할 짓인가요? 우리 엄마도 돈이 없는데 그리고 있어도 뻔히 망해먹을 게 눈에 보이는 사위를 뭘 믿고 빌려주시겠어요. 우리 엄마도 남편이 증권회사 때려친다니까 얼마나 상심하고 안타까워 하셨는데요. 그리고 홍서방 너무 구박하지 말라고 하며 엄마는 언제나 사위 편을 드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친정엄마에게 좀 실망했고 서운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도 인간인데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봐도 남편님이 잘못한 사안을 갖고 저보고 참으라고 하니. 친정엄마는 저희들 소리가 부엌까지 들리자 걱정을 하시면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와서 친정엄마를 안심시켜드렸지만 남편은 삐진 채로 안방에서 그대로 침대에 누워 백수 양아치 새끼처럼 핸드폰만 했습니다. 그 꼴을 보는 저는 또 속이 뒤집어졌고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100번 양보하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면서 저를 토닥거리셨어요. 그리고 얼른 청국장 다 끓였으니 제 남편에게 점심이나 먹으라면서 조심스럽게 권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처죽일 인간 말하는 꼬락서니가 진짜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글쎄 이런 소리를 하지 뭐예요. 저 오늘 청국장 안 먹어요. 오늘은 진짜 먹고 싶지도 않네요. 장모님처럼 냄새 너무 역해서 말이에요. 아씨, 내 이거 다 쓰레기 봉투에 갖다 버려야지. 짜증나게 계속 여기 서 계시지 말고요.
장모님도 얼른 그 냄새나는 시골로 내려가세요. 저 이제 장모님도 보기 싫으니까. 남편은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 막말을 하며 엄마가 기껏 맛있게 끓인 청국장을 싱크대에 전부 쏟아버렸습니다. 남편의 돌발 행동을 눈앞에서 본 우리 친정엄마는 충격을 받으셨고요.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등을 팍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를 쳤어요. 당신 미쳤니? 진짜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지? 어떻게 이런 무례한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한테 당장 사과해. 사과하라고! 안 그럼 진짜 이혼이야, 이 미친놈아!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제가 남편이라고 믿고 따랐던 인간이 장모 앞에서 인간성의 바닥을 보이는 일 말이죠. 저는 그날 남편의 행동을 보고 이 새끼는 인성이 글러 처먹었다고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도 그때만큼은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원래 저런 인간이었냐고, 막 위아래도 몰라보고 자기 멋대로 이기적으로 구는 인간 말종 새끼였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 말에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됐죠. 제가 얼마나 집안에서 숨을 죽이면서 살아왔는지 구구절절 이야기를 듣자 친정엄마는 사위편에서 완전히 딸인 저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천인공노한 짓을 저질러 놓고는 지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새벽녘이 다 돼서야 술에 만취한 채로 비틀거리면서 기어들어오는 거였습니다. 화가 난 저는 엄마와 함께 자던 안방 문을 걸어 잠갔어요. 남편이 절대 못 들어오게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은 집안에서 이리저리 깽판을 치며 접시도 깨고 안방문에다가 유리컵도 던지면서 글쎄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남편을 진짜 한 대 패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친정엄마는 그러다 제가 다치면 안 된다고 조용히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제풀에 지쳐서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친정엄마는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진짜 남편이 무슨 짓거리를 하든 없는 척하고 밖의 상황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금방 또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소파에 누워서 크게 코를 골고 있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이제 됐으니까 자세한 얘긴 내일 하자고 저를 데리고 다시 안방에 들어가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 전에 출동한 경찰들에게는 남편 자는 모습이랑 엉망진창이 된 집안을 증거로 찍으라고 하시고는 내일 직접 경찰서로 가서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경찰들은 가족 내 문제를 너무 키우지 마시고 해결 좀 잘하시라고 하고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니, 잘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애초에 신고도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행패를 부리는 건 맞는데 경찰이 딱 현장을 잡기 전에 남편이 잠드는 바람에 그건 좀 아깝게 됐더라고요. 다음날 저와 친정엄마는 일찍 일어나 우리끼리 밥을 해먹고 경찰서로 갔어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미친 듯이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고요. 애들이 아침에 자기 방에서 나와서 거실 꼴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눈을 휘둥그렇게 뜨더라고요. 저는 그런 애들에게 이제 짐 싸서 시골 할머니 집에 갈 거라고 말해놓고는 밥 먹여 학교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경찰이 집에 들이닥친 다음에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있던 남편은 집안에서 경찰들이 돌아다니자 무슨 일이냐고 저에게 화를 버럭 냈어요. 그래서 저는 대꾸도 안 하고 팩하니 들어가 버렸죠. 선생님, 어제 선생님이 이 집에서 깽판 치셨다고 장모님께서 신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위협이나 기물파손 이런 걸로 체포할 수 없냐고 했는데 진짜 그러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전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우리 집에서 그럴 사람으로 보여요? 남편은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나서서 경찰들에게 다 사실이니 남편 좀 잡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들 어릴 때 다치지 말라고 달아둔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장면을 보고 경악하더군요. 자기가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이죠. 경찰들은 남편에게 좋게 화해하라고 하면서 훈방 조치를 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어떻게 경찰이 무고한 시민이 다칠 뻔했는데 저럴 수 있냐면서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남편은 경찰이 가자 제 친정엄마에게 적반하장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바닥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장모님, 아무리 그래도 사위를 경찰에 고발하는 장모님이 어딨어요. 술 취해서 실수 좀 했던 거 가지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 이거 우리 부모님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거라면 걱정하지 말게. 안 그래도 사돈댁들한테 자네 미친 짓 한 영상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리고
우리 딸하고 이혼하게. 여기 이혼 서류. 친정엄마는 저와 같이 미리 준비한 이혼장을 뻔뻔스러운 남편의 면상에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지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막 우리 엄마를 욕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놈의 입을 확 막아버렸습니다. 더 우리 엄마 모독하면 진짜 어디 한 군데라도 부러질 줄 알라고요. 제 기세가 흉흉하니 남편은 무서웠는지 겨우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때서야 남편은 거실에 떨어진 갈색 서류 봉투를 열어본 거였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다 작성된 이혼 서류와 함께 저도 몰랐던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저도 그 서류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 종이는 바로 땅 문서였는데요. 글쎄 저희 시골집 논밭 한가운데에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완전 재개발 지역으로 묶였는데 말이죠. 우리 부모님이 사셨을 때 진짜 껌값이었던 땅이 글쎄 50억이 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땅을 팔 생각이 전혀 없으시니까 당연히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하셨죠. 하지만 나라에서 재개발 보상이다 해가지고 그쪽 땅들은 전부 보상으로 넘어가서 우리 엄마는 50억 부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장모님 돈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그걸 속이실 수가 있어요? 진짜 서운해요. 제가 장모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돈 50억이나 있으면서 1억도 못 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이 집안 식구들은 다 나한테 왜 그래? 자네가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 딸 말 들었으면 내 1억쯤은 빌려주려고 했지. 그런데 어제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네 놈은 먼저 글러먹었더라고. 나도 생각이 있고 머리가 있는데 그런 니는 뭘 보고 돈을 빌려줘? 망할 게 뻔한데. 그러면서 친정엄마는 저와 우리 애들을 데리고 당장 우리 고향 친정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전세로 내놨고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뒤늦게 아들 새끼의 만행을 알게 된 시부모님들은 우리 엄마에게 전화해서 남편을 좀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혼은 안 될 말이라고 허수하셨지만 이미 친정엄마의 마음은 차갑게 굳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더 이상 이 인간하고 살만한 가치를 못 느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혼 사건의 전부입니다. 저는 할 말을 다 하고 나니 정말 속이 뻥 뚫리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친정에서 조금 쉬면서 생각을 좀 정리해 보려고요. 아직은 애들 방학이니 괜찮지만 다시 서울 올라가서 애들하고 살 집부터 얻어봐야겠죠. 그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늘 올라오는 좋은 사연들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 나이든 여자입니다. 남편하고 저는 슬하에 30대 중반의 딸을 두었어요. 저희 부부의 세상 하나뿐인 외동딸이지요. 늦다면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이었고 그래서 더 애틋해서 애지중지 키웠던 것 같네요. 무조건 사랑으로만 감싸며 교육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혹시 모전 여전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아무한테도 꺼내지 않고 살아왔지만 사연이니까 솔직하게 이런 부분도 밝혀볼게요. 저는 집안에서 5남매의 넷째로 태어난 자식이었는데요. 변변치 않은 집안 형편에다가 형제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자라다 보니 형제들을 견제하려고 드는 버릇이나 질투하는 성질이 강해졌어요. 일부러 엇나가기도 하면서 그걸로 집안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했던 애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 나쁜 습관 때문에 가족들이 참 많이 고생했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20살에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알게 된 지 고작 한 달 만에 저는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작은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이었고 그 남자는 규모가 큰 공장에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지요. 일자리 때문에 타지에 나와 있던 상태였고요. 자기하고 사랑의 도피를 하자고 하더군요. 우리 고향에 가서 나랑 살자. 우리 집이 비록 여기보다 시골이지만 돈은 어렵지 않게 있어. 우리 집안이 땅 부자거든. 오빠, 그게 정말이에요? 저 그럼 오빠네 가서 살래요. 이대로 재미없게 부모님이 혼내시는 대로 따르며 살긴 싫어요. 우리 가족들은 항상 저보고 철이 없다고 헛된 꿈이나 꾼다고 하지만 제 눈엔 그런 가족들이 다 헛된 사람들로 보이는걸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사람은 꿈을 꾸고 꿈을 쫓으면서 살아야지. 나랑 우리 집에 가서 편히 쉬는 동안 네가 하고 싶은 일 새로 찾으면 되지 않을까?
사실 난 돈을 필사적으로 안 벌어도 되는데 사회 경험을 쌓고 싶어서 여기 왔던 것뿐이야. 너라는 보석을 찾았으니 이제 이곳에서의 볼 일은 끝난 셈이지. 어쩜 오빠는 말을 그렇게 낭만적으로 해요? 내가 보석이라고요? 전 정말로 오빠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뿐인데 시골집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런 건 염려 놓아도 돼. 본가가 시골일 뿐 나랑 가까운 친척들은 죄다 서울에 사는걸.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서울에 가서 지낼 수 있을 정도니까. 그 외에도 나는 서울에 아는 사람들 많아. 지금 생각하면 드라마에서도 안 다룰 것 같은 상황이었으나 당시에 저는 완전히 그 남자한테 홀려버린 뒤였죠. 이것이 바로 불꽃 튀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가족들한테 떠나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쪽지만 남긴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월급을 받았던 바로 다음 날짜에 가출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영화 속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 마냥 헛된 꿈을 꾸면서 그 남자를 따라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그 남자의 본가는 정말로 시골이었는데 제 예상보다 더욱 나이가 느긋한 그 남자의 부모님께서 저를 맞아주셔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돈 벌러 나가더만 그새 자기 색시를 물어온 거요? 아가씨가 참 곱고 어여쁘게도 생겼네. 근데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어진 그분들의 질문에는 더욱 놀라고 말았었죠. 색시라뇨? 아니 물론 저도 그 남자를 얕은 마음으로 따라 나섰던 건 아니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라 여겼었으니 그게 어떻게 가벼운 마음가짐일 수 있었겠나요. 하지만 대뜸 그 부모님으로부터 첫 만남에 색시, 결혼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가 20살이라고 하니까 그 두 분이 몹시 당황한 눈치를 보이셨었죠. 아버지, 어머니, 왜 벌써 밀어붙이고 그러세요? 천천히 다 이뤄질 일들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남자는 자기 부모를 얼른 달래며 상황을 수습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건 저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했던 그 남자의 못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단 일주일 만에 저는 그 남자와 도피를 한 것을 후회하게 됐습니다. 집은 제가 머릿속에서 그렸던 것보다 모양새가 너무 허름한 집이었고요. 그 남자가 집에서 막내, 그것도 늦둥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왠지 기분도 묘해졌었죠. 사남매의 막내였어요, 그 남자는. 그 남자의 누나 2명, 형 1명은 이미 시집 장가들을 다 간 상태였는데요. 어느 날 이웃집의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나, 아가씨가 바로 그 집에다가 아들 낳아주러 온 사람이에요? 젊으니까 건강하긴 하겠다. 기회도 많을 테고. 네? 아들을 낳아주러 왔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부탁드려요. 아니 그게 그 집 자식들이 결혼해서 애를 다 낳았는데 전부 딸이라는 건 이 동네에서는 널리 퍼진 얘기라서 좀 신기하잖아요. 손주가 무려 8이나 되는데 전부 손녀. 그러니까 그 집이 그렇게나 아들 낳는 거, 손자 갖는 거에 집착하는 거 아니겠어요? 왠지 이해는 가요. 막내 아들한테는 반드시 손자 볼 거라고 엄청 벼르고 있었던데. 그러니까 제가 결혼해서 손자를 안겨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못하지만 아가씨한텐 기운이 느껴져요. 아들을 낳을 것 같아. 그리고 다산을 할 관상이라니깐. 못해도 애들 셋은 낳겠어?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죠. 저는 다산도 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지도 않았는걸요. 아무튼 그때 정신이 쏙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자기 조카들이 전부 여자니깐 자기가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자기 부모의 뜻에 따라서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나이는 그때 20이었는데요. 그 남자는 자기가 25이라고 했었지만 알고 보니까 27이었습니다. 나이를 2살 속였었던 거예요. 그 남자의 말대로 농사짓는 땅의 규모가 꽤 되길래 그래도 재산만은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짜였어요. 남의 땅을 빌려서 쓰고 있었던 것뿐이더군요. 서울에는 먼 친척들이 있었으나 언제든지 가도 된다거나 그곳에서 지내도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절대 성립할 수는 없는 관계였죠. 멀디 먼 친척이라서 교류도 거의 없었고요. 정말 여러모로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서웠죠. 오빠는
대체 날 뭘로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들은 것들 다 뭐냐고요? 나랑 같이 꿈을 펼치겠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같이 서울도 가자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당장 결혼, 아들 출산, 뭐라고 설명 좀 해봐요. 날 좀 이해시켜보란 말이야. 미안해. 하지만 널 멋지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건 헛된 말 아니었어. 내 진심이었어. 그러니까 우선 나랑 살림부터 차리자. 결혼하면 우린 더 돈독해질 거고 인생 설계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 계속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보 천치라고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말해봐요.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한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솔직하게 털어놔 보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네가 얼굴도 키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체력이 좋아 보이더라고. 거기에 착하고 순진하기까지 한 네 모습을 보면서 너만한 적임자는 없다고 생각했어. 그 남자가 말했던 적임자란 멍청하게 헛된 꿈에 부풀어서 자기 본가로 가서 부모님 앞에서 눈도장 찍고 결혼한 뒤 아들을 낳아주는 여자였겠죠. 제가 어린 나이니까 한 번에 아들을 못 낳더라도 계속 낳다 보면 아들이 생기지 않겠냐는 대목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시골은 폐쇄적인 동네였고 저는 그곳에서 불과 3주 만에 그 집에 며느리로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타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 그 남자의 누나들, 형이 곧 와서 저를 만날 거라는 얘기까지 듣고는 제가 냉철해지고자 애썼습니다. 이대로 이런 집안에 시집을 가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이런 깡촌 시골, 게다가 겨울인데 내가 걸어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 리가 없어.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 왠지 나를 감시하는 분위기였으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도망이 아닌 것처럼 도망치는 수밖에 없잖아. 정신 차리자. 저는 태도를 바꿔서 그 남자는 물론이고 그 남자의 부모에게도 살갑게 대했어요. 어차피 아무런 능력도 재능도 없는데 이렇게 일찍 인생의 길을 찾게 돼서 차라리 다행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오빠, 내가 오빠한테 말했었죠. 나는 우리 가족들 정말 싫어한다고요. 하지만 이런 중대사는 바로 가족들한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직접 얼굴을 보고 말이죠. 그 정도의 가족에는 나도 있어서요. 가족들 앞에서 결혼하겠노라고 하는 선언을 당당하게 하고 돌아오겠다고 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곳을 벗어나기 위한 핑계였죠. 그 남자가 탐탁지 않아 하자 묘언을 내기도 했어요. 내가 먼저 우리 가족들한테 설명 다 해놓을 테니까 오빠가 나보다 이틀 뒤에 우리 집에 도착하는 게 어때요? 그럼 오빠는 우리 부모님께 혼날 일도 없이 결혼 허락받을 수 있을걸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할까? 좋아. 네가 먼저 얼른 출발해. 그렇게 저는 뻔뻔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그곳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 치사한 놈은 저에게 따로 차비도 주지 않으면서 돈 있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했기에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집까지 가는 내내 저는 몸살 감기로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긴장이 풀린 후유증이었습니다. 딱 한 달 만에 저는 집으로 돌아갔고 가출 쪽지만 남긴 채 사라졌던 제가 나타나자 가족들은 난리였어요. 그리고 저는 미친 듯이 혼이 났습니다. 제가 있었던 일을 밝히기도 전에 그냥 무작정 혼이 났어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호적에서 파신다니 어쩌니 으름장을 놓으셨고 저 같은 왈가닥은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저랑은 다르게 눈물만 서럽게 흘리고 있으니까 언니 오빠들이 그런 저를 이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저한테 그간 뭘 하며 지냈냐고 그제야 이유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더 혼날까봐 망설였지만 그 남자가 저를 찾아낼 거라고 생각하면 두려워져서 솔직히 다 털어놨어요. 저는 죽도록 혼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남자가 저를 찾아왔을 때 큰오빠가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쳐서 쫓아냈었죠. 죽여버리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있는 거라고, 다시는 내 동생한테 나타나지 말라고 큰오빠가 으름장을 놓자 그 남자는 겁에 질려서 줄행랑을 쳤습니다. 저는 헛된 유혹에 넘어가 그 남자를 따라갔던 그 일의 후유증을 겪었어요. 갑자기 남자를 만난다는 게, 결혼을 생각한다는 게, 그런 것들이 너무 두려워졌죠. 그 후로는 조용히 일을 다니면서 지냈습니다만 연애를 할 엄두가 안 났어요. 그러다가 작은 오빠의 친구가 소개시켜준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너도 언젠가 시집가서 살림 차리고 살아야 할 텐데 계속 정신 빠져 있으면 어떡해.
네 나이가 지금 24이야. 이제 남자 만나봐야지. 잔말 말고 내 친구가 다리 놔준다는 녀석하고 만나봐. 하지만 오빠, 나는 전에 그런 일을 겪은 이후로 왠지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꺼려져. 알잖아. 누가 당장 결혼하래? 남자를 만나나 보라는 거지. 하여간 너에게 거부권은 없어. 어쩔 수 없이 24세 봄날에 새로이 상대를 만나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또 저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안 그러게 생겨서는 그 상대가 술버릇이 참 안 좋았어요. 무엇보다 여자 알기를 우습게 아는 놈이었죠. 분명 처음엔 안 그랬었는데 만난 지 반년 정도나 지났을 때였을까요? 그해 연말부터 확실히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여자가 남자 눈을 똑바로 보면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야? 너 그런 말대꾸 하는 버릇은 어디서 들였냐? 잘 웃고 앙탈이나 잘 부리면 될 것이지. 주제넘게 굴지 마. 이건 경고야. 저는 저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그 상대가 그러는 것인가 싶었으나 그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그럴수록 더 다가왔고 집착하기 시작했었으니까요. 그 상대는 점차 저의 옷차림이며 걸음걸이까지 지적하기 시작했고 자기 입맛대로 저를 길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자긴 언제든지 만취해도 상관없었지만 저는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술에 취해선 안 됐고 유행을 따라 미니스커트를 입는 건 천박한 것이었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그 상대는 저를 점차 자기 소유물로 여기며 구속했던 것 같네요. 당연히 제가 자기랑 결혼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잘못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다시피 했어요. 하지만 황당하게도 그 상대와 관계가 깨진 것은 그 상대가 바람이 났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여자와 눈이 맞은 상태에서 저를 농락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황당한 건 제가 그 상대에게 그럼에도 기회를 줬다는 것이었고 여기서 한술 더 뜨자면 그랬을 때 제가 그 상대에게 차였습니다. 버림받았어요. 그 순간 그 상대와 함께한 2년에 가까운 시간들이 모두 낭비된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상대가 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러 온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차분히 되짚어보게 됐어요. 되새길수록 혐오스러웠죠. 헤어진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그 상대는 저에게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했었습니다. 제가 단칼에 거절했고요. 그러자 그 상대는 저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니까짓게 감히 내가 저 자세로 나왔는데도 나를 거절해? 야! 네가 나보다 나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넌 평생 좋은 남자 따윈 만나보지도 못하고 늙어 죽을 팔자야. 연애도 결혼도 넌 분명 망할 거다. 내가 장담한다. 그 이별의 현장에서도 저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죠. 그 후로 저는 20대 후반이 되어서까지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했어요.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상황이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이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지만 저 젊었을 적에는 20대 후반 여자가 결혼 상대도 없다고 하면 노처녀로 취급이 되었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래서 제 부모님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집안에 돈이 있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 시집갈 때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딸내미가 노처녀로 늙어가는 꼬라지만은 절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어렸을 적엔 쓸데없는 것들로 자잘한 사고를 치더니 나이가 들면서는 결혼 문제로 속일 썩이는 딸이라며 부모님께서는 저를 참 많이 원망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 아픈 내용의 잔소리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 29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선을 보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지인분께서 또 자기의 친구분을 한 달이 걸친 끝에 연결해준 만남이었는데요. 제가 바로 이렇게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선자리에 나갔는데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저보다 2살 위였던 남편은 오히려 저보다도 결혼에 관심이 없어 보였죠. 표정부터가 별로였고요. 그런데 제 귀를 잡아 끄는 남편의 이야기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남편 집안에 땅이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시골집에 땅이 꽤 된다고 하였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조건이지 않나요? 네, 바로 제가 20살에 만났었던 그 남자요. 시골집에 땅이 있다고 저한테 거짓말했던 그 남자가 떠오르면서 저는 희한하게 남편한테 흥미가 가더라고요. 별로 만남에 갈급하지 않았던 제가 무덤덤이 질문했었죠. 집에 땅 있다는 거 그거 정말인가요? 남의 땅인데 거기서 농사만 짓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남한테 농사 지으라고 빌려준 땅이긴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굉장히 건조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땅은 남편 집안 땅이고 하도 땅이 많아서 남들한테 농사 지으라고 빌려주고 있다는 그 간결한 설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유효했던 요소는 딱 그것뿐이었어요. 별것 아닌 계기로 결혼까지 하다니 저 정말 독특한 여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자식 낳는 문제에 별 관심 없다는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동했는 걸 어쩌나요. 왠지 이 남자라면 결혼 생활을 해도 될 것 같았네요. 그렇게 제 나이 30에 남편하고 결혼했습니다. 서로를 별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결혼 안 하면 재산 안 물려준다는 시댁의 성화가 지긋지긋해서 결혼이 필요했던 상태였고요. 저는 노처녀를 징그러운 벌레보듯 취급하는 부모님의 언행을 더 이상 참기 싫었을 뿐이었죠. 남편하고 결혼한 지 5년 뒤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그 후로 딱 5년 뒤에 시어머니께서도 돌아가셨어요. 남편에게는 누나와 여동생이 있는데요. 큰 시누이는 25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엄청난 부잣집으로 갔어요. 아예 시댁에 딱 붙어 사는 인물이었고요. 작은 시누이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갔고 그래서 저는 결혼식 전에 작은 시누이를 단 한 번도 따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결혼식 하루 전날에 처음 봤었네요. 저희 결혼식 참석하러 한국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고 그러다가 미국인하고 결혼해서 그곳에 눌러 앉았습니다. 재미교포도 아니고 진짜 미국인이랑 결혼한 인물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부모님께서 곁에 두고 믿으실 만한 자식, 재산 운운할 자식은 남편뿐이었던 거예요. 조건, 상황만 보자면 남편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굴 수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요. 이게 참 사람 산다는 게 뭔지 남편은 그런 것에 하필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알고 보니까 속에 상처가 정말 많은 사람이었죠. 원래 성격이 어딘가 차분하고 점잖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면의 상처가 깊고 치료하지 못한 우울이 계속 남아있어서 그게 성격으로 굳어진 겁니다. 차마 이런 사연글에서 적기 어려운 끔찍한 사건을 남편은 군대에서 접했었습니다. 그 시절에 심리치료 같은 게 어디 있겠나요? 정신력이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냥 꿋꿋이 버티며 술로 있는 때였죠. 애석하게도 남편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군대에서 목도한 사건 때문에 두고두고 힘들어했대요. 그런 후유증을 갖고 있던 남편을 위로해줬던 여자가 있었대요. 그 여자한테 마음을 여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렸고 그렇게 연인관계가 됐대요. 남편에게는 빛이며 희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어느 날 호련히 세상을 떠났대요. 남편한테 아무런 언질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세상을 등져버렸다는군요. 게다가 이때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의지하고 좋아해왔던 조부모님께서 한꺼번에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하시기까지 했었답니다. 참고로 남편 집안의 땅, 그건 다 조부모님께서 일구신 재산이었대요. 하여간 남편의 이런 과거나 속마음을 알게 된 건 결혼 생활을 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차차 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영문도 모르고 남편은 참 음울한 사람이라는 생각만 했었네요. 이런 사람과의 사이에서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딸을 낳고 나서 다짐한 게 있었어요. 무조건 사랑으로 키우겠다는 거요. 관심과 애정에 목마른 유년기를 보내게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고 제가 못 받은 사랑을 넘치도록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식 농사 제 뜻대로 안 되더군요.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평생을 부모님 원망하며 살았었습니다만 제가 딸 낳고 키워보니까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제 뜻대로 안 되는 딸 때문에 미칠 노릇이었으니까요. 딸이 중학생일 때부터였을 거예요. 이 사춘기를 제대로 대처 못하고 잘못 넘긴 게 두고두고 화근이 되었으면 분명합니다. 딸은 이때부터 엇나갔었으니까요. 제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더군요. 제가 딸이랑 격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오죽했으면 살짝 혼절을 냈던 적도 있었네요. 이때가 딸이 고2 때였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딸은 공부는 그럭저럭 했어도 연애 문제에 있어서는 꽝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시원치 않은 놈들만 만나더군요.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자꾸 사귀는 게 신기했었네요. 계속 아슬아슬한 줄타기였는데 큰 사건은 딸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터졌습니다. 취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새로 남자친구를 사귀더니 대뜸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25에 꼴랑 반년 만난 남자와 결혼이요? 이거 어느 부모가 허락합니까?
저는 이성을 잃고 격렬히 반대했는데 남편은 침착하기 짝이 없었죠. 차분히 이유를 대더군요. 도대체 엄마 아빠는 왜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는 건데요? 내 얘기, 내 마음 아직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하지만 이미 조건이라는 객관적인 것이 나와 있잖아. 그 남자는 능력이 부족해. 남자 나이 29에 모은 돈이 1천만 원도 안 된다는 것보다도 그 남자 현재 직장, 연봉, 학벌, 앞으로의 계획, 집안 수준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다. 왜냐하면 결혼은 상대와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건데 그 남자 미래는 너무 불투명해. 이 결혼 이렇게 섣불리 진행할 만한 게 아니다. 정신 차려 우리 딸. 아빠는 사랑을 그런 걸로 계산해요? 내 마음이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뛰는데 이걸 따라가야 맞죠? 남편이 맞는 소리를 하자 딸은 오히려 펄쩍 뛰었던 것 같아요. 딸이 말하는 꼬락서니가 꼭 옛날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솔직히 속으로는 뜨끔했었네요. 기어이 딸은 집을 나갔어요. 그 놈팡이랑 결혼하겠다고 말이죠. 저희 부부는 일절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돈도 없으면서 그 잘난 땅은 어차피 안 파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쓸데없는 협박하지 말라면서 딸은 더욱 화를 내며 저희 부부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놈이랑 살림 차려 살더니 혼인신고까지 했죠. 복장 터질 일이었네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딸을 끌고 와야 한다고 날뛰었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늘 이랬죠. 자신의 모든 열정, 능률적인 결정력 등을 전부 과거에 두고 온 남편은 아무런 행동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보였어요. 심지어 자기 딸 일이라는데도 어쩜 그렇게 관망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말릴 만큼 말렸고 할 만큼 다 했대요. 저만 미칠 노릇이었죠. 결국 1년 뒤 딸은 저희 부부의 곁으로 돌아왔어요. 이혼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놈이 바람을 피웠더군요. 그것도 한 사람하고만 피운 게 아니라 동시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대면서 돈까지 빌렸다고 합니다. 이 여자한테 빌린 돈을 저 여자한테 빌려서 갚고 그놈의 수작에 휘말린 딸은 자기 돈을 잃은 뒤였고요. 네 한 몸만 무사하면 됐다. 그래, 인생 공부 제대로 했으면 그걸로 된 거지. 엄마, 고마워요. 정말로 미안해. 딸이 본의 아니게 빚까지 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후였고요. 집에 있던 현금으로 그걸 다 갚아주었고 딸은 이혼 후 4년 뒤에 저희 부부한테 결혼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저희 마음에 꼭 들 거라고 하면서요. 자기보다 1살 연하이긴 하지만 연상이라고 느껴질 만큼 든든한 남자라고 했어요. 시부모님이랑 시댁 식구들은 전부 멀리에 사니까 난 시집살이를 할 일도 없어요. 게다가 돈이라든지 이런 배경 있잖아. 이런 게 내가 훨씬 기우는데도 나 하나 보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해준 사람이에요. 나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전인데도 벌써 입에 시댁을 올리는 걸 보니까 딸이 진짜 이 결혼을 꼭 하고 싶은 모양이라는 건 알 수 있었네요. 이혼 후에 너무 힘들어했었던 딸이 다시 밝은 미소를 찾은 것에 결혼을 허락해줬어요. 부끄럽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돈이 별로 없었답니다. 원체 사회생활을 힘들어했던 남편은 나이가 들면서 다 관두었고 시부모님께서 남겨두고 떠나신 시골집으로 들어갔어요. 당연히 저도 함께였죠. 고즈넉하게 그냥 조용한 시골 풍경을 벗삼아 살았을 뿐 농사도 작게 하는 거라서 별로 돈벌이라는 게 없었어요. 시댁에 원래 있었던 재산 그 땅 말인데요. 남편은 계속해서 팔 생각이 없었네요. 제가 설득도 몇 번 해봤지만 요지부동이었어요. 남편이 보통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저도 그냥 자포자기를 해버렸고요. 딸이 시집갈 때 보태줄 돈이 없어서 그게 참 걱정이었는데 사회될 청년이 반듯하고 착한 사람이라 안심을 했었습니다. 저는 돈 보고 결혼 결심한 게 아니라서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결혼 허락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드려요. 사위가 분명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저는 똑똑하게 기억하네요. 저희 부부는 시골에서 살고 있고 딸네 부부는 서울 근교의 경기도에서 살림을 합쳐 살았으니 거리가 상당했어요. 그래서 마음과는 달리 딸을 보러 제가 자주 갈 수가 없었고요. 딸이 시간 내서 내려와 줄 때 그렇게 얼굴을 보며 지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낸 지 1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제 생일에 딸이 내려오질 않아서 내심 섭섭하기도 했고
왠지 교류가 점차 뜸해지는 것 같아서 하루는 작정을 하고 딸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뻔히 자기 아빠가 재미없는 사람인 거 알면서도 저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두는 건 서운하다고 제가 장난스럽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듣고 있던 딸이 갑자기 욱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는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눈치 보이는 줄 알아?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아이, 네가 말을 안 해주면 나야 네 사정을 알 수가 없지.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무슨 눈치가 보인다는 건데? 아, 됐어. 그냥 말을 말자. 아, 나 진짜 하루하루 너무 피곤해서 지금 엄마랑 이런 소모적인 대화할 기력도 없어. 딸은 저한테 오만 짜증을 내면서 전화를 끊었고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지도 않더라고요.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딸이 제 기질을 너무나도 물려받았다는 걸 저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좋지 않은 흐름에 휘말린 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했습니다. 딸이 자기 시댁이란 근거리에 살고 있다는 점도 작용을 했고요. 호된 시집살이라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노파심이 들 때마다 사위한테 연락을 했죠. 사위가 장사하느라 바쁜 사람이라서 저랑 전화를 오래 할 틈도 없는 것인지 통화를 자꾸 짧게 하려고는 했지만 저한테 얼마나 말투를 착하게 했는지 몰라요. 정중하면서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딸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더욱 잘 챙기겠다면서 저를 몇 번이고 안심시켜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석 때 딸이랑 사위가 내려오지 않아서 기분이 또 가라앉았어요. 전화를 미리 줬고 용돈도 보내줬지만 저희 부부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딸 얼굴을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속상했던 제가 일부러 동네 사람들이랑 다 모여서 김장김치를 많이 했고 딸한테 가져다 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택시 타고 그렇게 딸한테 김치를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제가 그 전날에 깜짝 방문 소식을 알렸더니 딸이 놀라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그 반응에 흐뭇해서 고단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상경길에 올랐었네요. 딸네 부부가 사는 빌라에 도착해서 받아놨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고요. 딸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사위는 갑자기 가게에 바쁜 건수가 생겨서 아직 안 온 상태였습니다. 아유, 이 집이 동양이라 그런가. 아유, 어째 바깥만큼 집안도 추운 것 같네. 아유, 우선 보일러부터 돌려야겠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화장실 문 옆에 있는 보일러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런 계산도 없었어요. 그냥 추우니까. 그리고 이따가 딸이랑 사위가 올 거니까 미리 집을 따뜻하게 해놓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한 30분이나 흘렀을까요? 착하고 예의 바른 제 사위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사위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를 보고도 그냥 대면대면하게 굴더군요. 순간적으로 가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기분이 이미 상해 있는 게 보였거든요. 거기까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사위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보일러가 켜진 걸 확인했어요. 그러더니만 한숨을 푹 내쉬었죠. 이거 보일러가 지금 왜 돌아가고 있죠? 장모님 오셨을 때부터 보일러 틀어져 있었어요? 아니야, 장서방. 내가 와서 보일러 켠 거야. 너무 춥길래. 진짜 열받네. 노인네가 침이라도 들었나? 뭔 보일러야, 씨. 장서방, 그거 혹시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아니지? 제가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을 때 사위는 툴툴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모멸감이 확 올라오면서 제 얼굴이 뜨거워지더군요. 집에 가만히 있자니 점점 너무 추워져서 보일러를 틀어버렸어. 내가 집주인도 아니건만 함부로 보일러를 튼 것은 미안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미안하시면 애초에 미안하실 일을 안 하셨으면 됐을 텐데요. 뭐? 장서방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알던 장서방이 아닌 것 같아. 자꾸 짜증나게 하지 마십시오. 장모님은 여기보다 훨씬 추운 시골 사시는 분이 뭐가 대체 그렇게 추우셨길래 대뜸 보일러를 트셨어요? 땡전 한 푼 안 보태주시면서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여태까지 내가 사람을 잘못 본 모양이네. 내가 사람을 잘못 알고 있었어. 아니면 우리 딸하고 크게 싸우기라도 한 거야?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설명을 해봐. 설명은 뭔 설명이요. 자기 딸을 돈 없이 몸만 딸랑 시집 보내셨으면 이제 아무런 상관도 마셔야죠.
저는 그럴 작정으로 가난한 집구석 외동딸이랑 결혼한 건데요. 장모님이 귀찮게 구시면 달갑지가 않아요. 장서방, 우리 딸 사랑해서 결혼한 거였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돈 얘기로 두 얼굴을 보여? 에이씨, 노인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사위가 고함을 쳤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시골집에 처박혀서 조용히 사시라고요. 여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땡전 한 푼 들이지 않고 딸 시집 보냈으면 알아서 주제 파악 좀 합시다. 예? 장서방, 그럼 지금까지 내 앞에서 다 연기한 거였어? 꾸며낸 모습들이었던 거야? 우리 딸한테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구는 거냐고! 입 다무세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보일러 틀면서 얼마나 역겨운 웃음을 지으셨을지 상상만 해도 점심때 먹은 게 속에서 올라올 것 같네요. 제발 을이면 을답게 사시죠. 어디 감히 갑 앞에서 주태를 부려. 돈도 없으면서 바락말 하는 걸 보니 보기 안 좋습니다. 충격 속에서 눈물이 찔끔 나올 것 같았는데 제가 참았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악한 역할에서도 본 적 없는 언행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위 앞에서 제가 울면 그건 비참한 일로 남을 것 같았거든요. 딸을 위해서라도 있는 힘껏 눈물을 참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네요. 비웃듯이 말하는 사위에게서는 인간적인 면모 따윈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즐겨보았던 어느 일일 연속극에선 말이죠. 악당이 주인공 일행을 괴롭히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수를 총동원했어요. 원래 주인공이 부잣집 핏줄이었지만 악당의 계략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사는 수모를 겪기도 했고요. 그런데 악당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주인공을 괴롭히는 동안 전혀 죄책감이라는 걸 가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의 존재의 이유란 주인공을 파멸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요. 악당은 그런 이유로 드라마 안에서 역할이 탄생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날 사위를 보면서 그 드라마 속의 악당을 떠올렸어요. 이제 알겠더군요. 소름이 돋을 만큼 무서운 적의, 악의, 경멸,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고 자기를 숨기거나 드러내려고 가면을 썼다가 벗는 것에도 망설임이 없었던 사위의 태도. 철저히 그 속 알맹이가 악당의 형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위는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뉴스에서 강력 범죄자들이 사이코패스니 무슨 패스니 하면서 성격적, 정신적으로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사위도 그랬나 봐요. 이런 사람이 바로 멀쩡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알이 돌아서 다른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인물이었어요. 속으로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한 저를 향해 거지 집안, 그런 주제에 염치를 모르는 무례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사위가 저한테 꺼지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에 간신히 힘을 줘서 일어났습니다. 너 같은 놈한테 우리 딸을 더 맡길 수 없어. 이혼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 폼은 잘 잡으시네. 아, 그런데 돈 봉투 건네주는 멋진 장면 연출해 주실 의향은 없으시죠? 그런 걸로 폼은 안 잡으시겠네. 돈이 없으니까. 어쩌면 말을 그렇게 경박하게 하던지 뒷목을 잡고 싶은 걸 애써 참아가며 집을 나섰어요. 그날 오후 날씨가 영하 10도였는데 보일러 좀 틀었다고 저한테 오만 소리를 다 해낸 사위. 그 두 얼굴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선 즉시 딸한테 연락했어요. 그리고 딸이 퇴근하자마자 식당에서 자리를 잡고 만났지요. 오랜만에 본 딸이 수척해져 있는 것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얼굴꼴이 이게 뭐니? 엄마, 나 진짜 미치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침묵을 지키던 딸이 입을 열었고 저에게 많은 얘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적인 전말이었어요. 사위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제 딸의 길을 죽여놨대요. 결혼하면서 몸만 달랑왔으면 응당 알아서 기어야 하지 않겠냐며 딸한테 말을 함부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돈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집안 식구들은 제 딸한테 오만 잡일까지 다 시켜대면서 대화에는 제대로 끼워주지도 않고 사람을 아주 우습게 만들었다더군요. 딸이 저희 부부를 보러 오지 않은 것도 사위놈이 다 시켜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딸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결혼이기에 감내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대요. 그래서 그 울분을 참아가며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렇게 돈을 따지던 사위놈은 웃기게도 자기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딸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그랬대요. 거의 협박을 당해서 딸은 현금 대출을 받았고 그걸 사위놈한테 줬다고 합니다. 그런 주제에 가게 직원인지 알바인지 아는 여자애랑 심상치 않은 사이인 것 같더라. 나 진짜 비참해서 죽어버리고 싶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스스로도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딸이 말을 마치곤 제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 심정이 우울하니까 저한테도 털어놓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버렸던 거지요. 저도 그래봤었기 때문에 딸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와 딸은 너무나도 닮아 있었으니까요. 저희 모녀는 긴 대화를 나누었고 딸은 조금 기운을 차렸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이 좀 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우선 해결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딸은 사위놈한테 당장 이혼하자고 했죠. 그랬는데 사위가 노예 주제에 어디 도망가냐 그러면서 딸을 비웃었다네요. 이 나쁜 놈이 딸한테 계좌 내역을 다 보여달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돈 전부랑 월급 3개월치를 10원 한 장 빠지지 않고 가져오면 이혼을 고려해주겠다는 말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딸이 전해준 이 이야기에 제 인내심이 바닥났어요. 저는 당장 남편한테 시골 땅 전부 팔자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내가 죽고 나면 그거 다 우리 딸한테 갈 건데 지금 이러지 않아도 돼. 이 답답한 인간아, 지금 필요하다고요. 당신은 어차피 돈으로 뭐 해볼 생각도 없는데 왜 쥐고 있어요? 왜 미련하게 굴어? 저는 길길이 날뛰면서 물컵까지 집어던지고 난리를 쳤었죠. 그만큼 속이 뒤집어진 상태였으니까요. 놀란 남편은 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본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조금이나마 알았으니 그 땅을 팔겠다고 했어요. 딸은 사위놈이랑 살 수 없다며 그 집을 나와서 자기 친구 집에 얹혀 지내고 있는 와중이었고요. 이제 이혼만이 남아있었죠. 저는 땅을 판 돈을 가지고 그 비열한 사위놈이 가게를 하고 있는 건물을 아예 사들였습니다. 3층짜리 개벽다기 건물, 그까짓 거 사는데 전혀 망설임 따윈 없었죠. 웃긴 것이 사위놈 가게의 실제 주인은 그놈의 사촌 형이었더군요. 자기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전부 악랄하고 속이 저희 딸이 말해준 바 있었기에 그 사촌 형이란 놈도 좋게 보이지 않았네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기어이 사위놈이 가게의 여자 직원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거기서 일하는 근무자들은 아예 다 알고 있더군요. 그 증거 사진들을 확보하는 것에는 건물의 3층 세임자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사위놈 가게 쫓아내면 1층 자리 준다 그랬더니 얼씨구나 좋다면서 저를 도와줬죠. 가게 운영하면서 영 개운하지 못한 일들도 사위놈이 자주 벌이는 모양이었는데 3층 세입자가 그걸 다 족족 신고하면서 영업에 회방을 놓기도 했습니다. 바람난 증거를 토대로 딸은 이혼을 준비했어요. 제가 돈 대줄 테니까 얼마든지 변호사 도움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딸은 상간녀 소송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죠. 그 사위놈이 지랄 개거품을 물면서 화를 내더니 종국엔 제 딸 앞에서 무릎을 꿇었네요. 그러면서 주둥이로는 또 궤변을 쏟아냈어요. 네가 마음 곱게 쓰고 그냥 넘어가줘라.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잖냐. 제 젊은 날 적에 만났던 이상한 놈들이 자연스레 떠올랐네요. 그놈들이나 사위놈이나 타고난 성정이 시궁창 같은 종자였습니다. 그때는 비록 그놈들한테 속 시원히 한 방 먹여주지 못했지만 제 딸을 아프게 한 놈한테는 제대로 응징하고자 했네요. 계약을 더 안 하시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 자리에서 최소 몇 년은 더 장사해야 되는데 당장 갈 곳도 없고 당연히 여기서 더 장사할 줄 알았다고요. 가게 임대 기간이 끝나갈 때 사위놈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저를 만났을 때 아예 몸이 뒤로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장모님, 설마 새 건물주가 장모님이셨어요? 그런 건 알지 못했는데. 실제 가게 주인 놈은 네 놈이 아니라 네 친척이잖아. 굳이 네 놈한테 따로 알려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 네 놈이라니요. 장모님 접니다. 장모님 하나뿐인 사위요. 이혼 소송 당한 주제에 어디서 사위 운운을 해? 참말 말고
당장 가게나 빼. 너 같은 후한무치에게는 내어줄 자리 없으니까. 집안에 재산은 없다고 하셨으면서 그런 돈이 다 어디서 나신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다르게 대해드렸을 텐데요. 저를 속이신 거, 기만하신 거 다 이해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게 빼라는 말씀만 걷어주세요. 저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입술을 덜덜 떨면서 사위놈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우스워서 혼이 났습니다. 웃음을 참을 필요를 못 느꼈기에 크게 소리내어 웃어버렸지요. 사위놈은 망연자실에서는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이제 내려다보는 입장은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무서워. 그렇지? 상대의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게 만드니까 말이야. 암튼 잘 지내게. 앞으로도 더러운 언행 실컷 일삼으면서 그렇게 사시게나. 고개를 떨군 그놈을 내려다보면서 저는 제 과거의 일들에서 겪었던 억울함이 함께 씻기는 듯한 기분을 맛봤어요. 그놈이 도맡아 운영했던 가게는 쫓겨났죠. 딸은 그놈하고 성공적인 이혼을 해냈고요. 그놈이 유책 배우자였기에 제대로 돈까지 한몫 챙기면서 통쾌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죠. 이건 조금 나중의 일이었습니다만 결국 그놈은 다시 먼 동네에 차린 가게에 불미스런 일이 생겨서 결국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어요. 엄청난 빚더미에 올랐단 후문이었죠. 딸은 이혼 뒤 활발해졌으며 무엇보다 야무진 성격이 되었어요. 사실 건물주는 제가 아니라 남편인데요. 어쩌다 보니 시골집은 세컨하우스가 되었고 저희 부부는 상경에서 건물 관리를 하며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점차 바뀌었답니다. 다시 도시 생활을 하게 돼서 싫어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시간이 갈수록 표정에서부터 활력이 생기지 뭔가요? 그러게 내가 진작 땅 팔아서 돈 좀 쓰면서 살자고 했잖아. 이자라도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 된 거지 이 사람아. 잔소리 좀 그만해. 제가 가끔 들들 볶아도 남편의 기분은 왠지 좋아 보여요. 전 사위였던 망할 놈 때문에 사들였던 건물, 솔직히 투자 가치 따위는 없는 곳이었는데 거기 근처가 불과 몇 년 뒤에 확 개발될 줄 누가 알았나요. 완전히 수지 맞았어요. 아, 물론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진 딸의 모습이 저희 부부가 얻은 최고의 수확이었답니다.